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김유미입니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이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요즘에는 이를 대신할 만한 이 성장 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도 2000년대 초반보다 못한 성적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과 또 신성장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모님, 신성장 동력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지난번 정권 때 굉장히 고생했죠. 창조 네. 경제가 뭔지 몰라갖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신성장 또 혁신성장을 하려면요, 일단 정의부터 아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념이 희미하면 이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뭐 그때는 성장 동력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뭐 10% 12% 막 이렇게 성장할 때 딱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목표를 정했었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 뭔가 국민들한테 와닿는 게 있어야 돼서 네. 그래서 지금 혁신성장 뭐 이 성장 동력 하지만 진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성장 동력은 일단 과학기술에 있어서 새롭고 진보한 핵심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뭐 새로운 부가가치가 지대하고 특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신성장 동력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창조경제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신성장 동력,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의 새로운 일거리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 세계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의 정의를 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개념은 사실 계속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 과거 정부 정책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네. 쭉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사실 YSDJ 때부터 이거 다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G7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목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겠다. 그러한 목표로 네. 이걸 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게 주력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얘기로 해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 정권 때 가서는 이제 굉장히 좀 구체화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때 MB의 캐치프레이스는 뭐냐면 녹색 성장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녹색 성장이 우리 신성장 동력으로 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창조경제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느냐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좀 벌려놓은 점이 있어갖고 뭐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그런 이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의 우리가 먹고 살 일, 이 먹거리, 일거리를 어떻게 찾냐에 대한 혁신성장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세 개의 축이 돼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의 산업들을 발굴하는 혁신성장,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와 신성장 동력 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세대 주력 산업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 프랑스하고 이제 저희하고는 뭐 이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뭐 또 이 국민성도 비슷하고 사실 문화하고 기술을 같이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가 세계 7개국밖에 없어요. 어딘가요? 뭐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한국, 중국 그 외에는
물건만 팔지 이렇게 문화를 파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불란서와 이런 협력 관계가 좋은데 협력 관계를 하면 좋은데 이 불란서화 하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의 플랫폼을 갖고 갔으면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게 플랫폼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네. 즉 국제 표준화를 누가 먼저 해가느냐가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들을 많이 만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고요. 뭐 새로운 지금 성장 동력을 계속 추구하고 문화적인 네. 거라든가 또는 예술적인 부분 또 뭐 우리가 또 한류, 케이팝 등 이런 정서가 맞는 부분에서의 국제 표준화를 하는데 불란서처럼 좋은 파트너는 없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아주 잘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독일도 얼마 전에 23년 만에 신발 공장, 네. 로봇이 만드는 신발 공장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유럽이 좀 우리나라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나요? 그렇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원지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먼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고요. 사실 그 아디다스 공장 있잖아요. 그게 네. 중국에 있던 공장을 갖고 온 거예요. 아. 중국에서 2,000명 이상의 100만 클레를 만드는 거를 네.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네. 뭐 굉장히 ICT와 이런 특히 이제 이 뭐 지능화된 그런 네. 기술들이 들어와서 독일에서는요 20명이 운영을 해요. 와, 근데 20명이서 그 많은 네, 많은 건데 기물량들을 생산하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조하는 끝단의 기술은요 네. 양말 짜던 양말 직조 기계를 갖다 놓고 짭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대체가 될 수 있냐면 3D 프린터.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 뭐 인공지능적인 것들이 많이 돼서 지금 사실 두려운 건요 2,000명이 할던 걸 20명이 하잖아요. 사실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얘기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나머지 뭐 이 우리가 유유 노동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데 산업군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신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갈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면 우리가 이제 갖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추세가. 스마트 팩토리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스마트카. 스마트카. 네, 스마트카가 이제 뭐 많이 지금 뭐 커넥티드카, 뭐 네. 인공지능, 자율지능에서 거기가 이제 다음번에 들어오고 그 다음이 스마트 홈입니다. 스마트 홈이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뭐 움직일 필요 없이 혹시 없죠. 말로 뭐 모든 말로 다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카가 스마트 홈에 전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들어보네요. 그래서 이제 김행커가 집에 들어가면은 네. 집 밑에 이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순간 김행커의 체온이라든가 네. 맥박 이런 걸 다 잽니다. 네. 그래서 부엌에 가면 지금 나의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이 뭐고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네.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 수소 자동차라 그러면 네. 거기서 전원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발전소가 하나씩 있는 등등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그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끝에 나오는 거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거울 앞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거울 앞에 쓰면 나의 맥박, 나의 혈압 이런 것들이 다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그 정보가 갑니다. 그럼 내가 일자리에 딱 가서 아침에 컴퓨터를 딱 키면 나의 건강 상태가 쫙 나오는 거죠.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맞습니다. 다 나오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 쫙 쌓이고 빅데이터가 되고 이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순서가 지금 뭐 좀 착착 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팩토리에서 카로, 이제 네. 마지막 단계가 스마트 홈. 우리가 누려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스마트카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스마트카를 통해서 스마트 홈이 전기가 가니까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신성장 동력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가느냐.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오늘 하는 주제의 아주 큰 흐름이라고 보여지죠. 네.
네, 신성장 동력 산업이 더 발전돼서 우리 생활의 편의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산업도 이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얼마나 쫓아오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술 격차가 3, 4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평균적으로 1.4년이 됐어요. 그다음에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이 네. 4년 앞서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양국 간의 소위 말하는 신성장 동력 로드맵을 보면요, 무지무지하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기세 좋게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조 경쟁력은요 우리보다 앞섰어요. 앞서 있죠. 2016년도에 벌써 3위가 됐고요. 네. 4위가 미국, 5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실은 뭐 추격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부가가치가 큰 산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앞서 있죠. 그래서 네. 거기서 어떻게 더 차이점을 내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비가 중국의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고 또 내수 시장이 지금 뭐 거기는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뭐 우리보다 한 8배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되는 것 같고요. 정부도 그래? 그 중국 기업들한테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럼요. 거기 뭐 비교가 안 대놓고 될 하니까요. 정도로. 대놓고 하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출발점을 찾아야 되느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나라는 뭐 죽어나 사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큰 해외 시장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술로 글로벌한 그러한 국제 경쟁력을 갖춰가는 그 부분에서 승부를 네.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내수 갖고서는 도저히 이 경쟁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산업 간 유발일이 많은 이런 기술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반도체 사실은요. 이게 자본재하고 중간재를 무지무지하게 수입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산업값 유발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사실 뭐 테레비 만드는 거나 다른 것들이 하는데 사실 우리 테레비 만드는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신성장 동력에서 기성세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우산형으로 그 밑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발굴했을 때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추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변곡점이 어디냐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진 스마트 홈까지 스마트 홈까지 가면은 기술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개개인의 취향과 네. 개개인의 수요 지향적인 트렌드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트렌드에 잘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중국 그렇게 두렵지 않은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조업으로 상대하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힘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중국이랑 함께 갈 수는 없는지 중국의 제조업이 좀 발전돼 있고 우리나라가 부가가치가 앞서 있으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관계를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뭐 사드 네. 같은 일이 이제 없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중국과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이 방향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의 표준화를 같이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술은 좋거든요. 뭐 네. 우리 뭐 5G나 이런 것들에 그것을 중국의 어떤 이 장비 시장과 결합을 해서 네. 세계 표준은 이거야. 그럼 전 세계에서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장비라든가 기술이 그 큰 인구들이 쓰기 시작하면 생산비가 다른 네. 데하고는 진짜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양국 간에 해야 될 일이 경쟁할 게 아니라 기술의 표준화. 이게 세계 기준이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 협업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D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화는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의 그 비용이 세계 2위예요. 2위요? 네. 1위는 그러면은 1위는 이제 사실 미국일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이에요. 미국이 네. 아니고 중국이요. 미국은
이 R&D 비용이 국방비에 좀 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이 들어가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가 해군사관학교인데요. 네, 해군사관학교의 기술력은요. 네.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고 제조하는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공과대학은 무지무지하게 높거든요. 네. 그런 데 숨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숫자적으로는 뭐 과학기술 논문 같은 것도 뭐 한 3, 4년 전에 13,000편 정도 하다가 지금은 5만 건이 넘고요. 네. 그다음에 특허 우리나라가 몇인 것 같으세요? 세계 3위예요. 근데 높은 편인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1, 2, 3등 안에 3등 안에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산학관.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만든 거와 이제 학교에서 만든 것들의 지식 전달 정도라 그러는데 네.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 평생 그것만 연구했던 것들이 상업화가 되고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사한 뭐 선진국들 60개를 조사했더니 29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학연, 그런 거 산학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들이 진짜로 아주 이스라엘처럼 견고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보완책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뭐 R&D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4% 넘거든요. 네. 굉장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네. 이것들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흩어져서 그냥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부분. 네. 산학 간 연결, 지식 전달 정도.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뭐 강압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이것은 늘려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가장 돈이 될 만한 좀 수익성이 좋을 만한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각 나라가 네.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하나씩 벌써 딱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사물 인터넷에 지금 굉장히 사물 인터넷이요. 그러니까 IoT라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일본 또 로봇 산업을 또 잡았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항공, 네. 우주 뭐 이런 데로 해서 이것을 수요하고 어떻게 맞출지를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지금 사실 독일이 최고인데 네. 독일은 여러 가지에 탁탁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후, 에너지, 보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정보통신, 식량. 저희가 좀 따라하면 안 될까요? 독일 걸 보고 좀 따라하면. 그러니까 따라 이제 독일하고 네. 손을 잡는데 독일이요 굉장히 지금 영민하게 네. 이 대처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나씩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고 네. 하는 것들이 많은데 많이 진전도 돼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를 갖고서 네. 다른 나라와 기술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건 일본을 잡아서 사물 네. 인터넷 로봇 거기 하고요. 미국하고는 소위 말하는 제조업 전체 그다음에 뭐 독일하고 불란서 뭐 이런 데는 네. 디지털 표준화. 그래서 독일이 기가 막히게 자기네 기술이 기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ICT의 환경 속에 살고 네. 있는데 ICT의 이 속성이 뭐냐면요.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요.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던 사람이 다음으로 옮겨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 번 처음에 발들이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대로 것들을 간다. 잘 이용하는데 독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 네. 다 무슨 산업기술적 옛날에 무슨 증기기관 뭐 엔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가 그러니까 수요의 지향점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읽고 거기에 특화를 함으로 해서 진짜로 이제는 산업기술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끌고 가는 세상이 오는 거냐. 거기가 스마트 홈이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성경지명 있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독일하고와의 이제 관계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따라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야 우리 잘해 이거 이 분야 그럼 니네랑 기술 표준화하자.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갈 때는 네. 굉장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제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 이 차세대 주력 산업에 대비해 정부가 주도하고 또 교수와 연구진, 기업체들의 교류와 협력으로 하모니를 이뤄서 다양한 성과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모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뭐 요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환율 조작국에 대한 네.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인데 네. 지금 중국 뭐 여기가 지정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관찰 대상국으로 했고요.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앞으로 이제 뭐 한 2, 3개월 남은 올해의 방향성을 지금 틀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 환율 보고서 얘기 다음 주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도 기대가 됩니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